6장이죠. 손익의 귀속시기 67페이지네요. 앞에까지 접대비 기부금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소득세, 아니죠, 법인세죠. 그러니까 세법개론, 아주 힘들어하는,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세법개론, 그 중에서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중에서 법인세를 아주 어려워하거든요. 소득세, 부가세는 난이도가 법인세에 비해서 한 6에서 70%밖에 안 되니까요. 이 법인세 중에서도 또 상당히 초반에 어려워하는 입금이 뭐냐, 입금불산입, 송금은 뭐냐, 송금불산입은 뭐냐, 그리고 접대비 기부금까지 해서 법인세 이제 한 중간 정도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까지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기까지가 법인세까지 아주 그 첫 번째 고비, 실은 첫 번째 고비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20몇 강 했으니까 어찌 고비가 한 번이었겠습니까? 여러 번 고비가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차근차근 쉽게 강의도 하고 있고, 객관지세법도 많이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잘 따라오고 있다고 제가 믿고 있죠.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 고비 잘 마치셨고요. 이제 6장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배웁니다. 손익의 귀속시기. 제가 좀 미리 예고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수험생일 때 솔직히 저는 5장까지도 못 따라왔어요. 전혀 못 따라왔어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못 따라오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기죽지 마세요. 저처럼 버젓하게 어엿하게 회계사 세무사 돼가지고 지금 실무 11년째 심지어 강의까지 하고 있죠. 강의까지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자기 자학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과거 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5장까지도 진짜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고요. 그냥 꾸역꾸역 진도를 나갔죠. 강사님이, 교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나갔을 뿐이고. 근데 이 6장에서 또 한 번 멘붕이 오더라 이거죠. 왜냐면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지금부터 배울 6장하고 7장은 또 전혀 내용과 접근법이 다르거든요. 자, 미리 제가 예고를 해드리죠. 6장은 손익의 귀속시기를 배워요. 귀속시기. 귀속시기를 배운다고요. 귀속시기. 그 다음에 7장, 지금 6장이죠. 6장은 이거 배우고요. 나중에 7장은 자산부채의 평가를 배워요. 자산부채의 평가. 손익의 귀속시기가 페이지 67페이지죠. 그 다음에 자산부채의 평가. 페이지 80, 페이지 79페이지. 페이지 79페이지. 이렇게 두 개를 배우는데, 지금 빨리 쓰세요. 지금 쓰세요. 그러니까 67페이지에 일단은 언제를 쓰시면 돼요. 언제를 쓰시면 되고, 79페이지에는 얼마를 쓰시면 돼요. 꼭 이 단어를 명심하세요. 언제하고 얼마를 지금부터 배웁니다. 지금부터 이 페이지 67페이지하고 79페이지 챕터 6, 7을 배우는데, 이거 배우면 한 또 대여섯 시간 되겠죠? 대여섯 시간은 충분히 될 텐데, 대여섯 시간 더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1차 시험 문제에 꼭 나옵니다. 이 챕터가. 이 챕터 6장, 7장이 꼭 나오고, 심지어는 6장, 7장이 한 해에 두 개가 다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 6장이나 7장 하나를 건드려서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 6장, 7장을 문제 보기에다가 사이좋게 5개를 배치해가지고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전형적으로 말 문제가 많이 나오는 토픽이고요. 그러니까 말 문제 대비하셔야 돼요. 말 문제가 많이 나오는 토픽이고, 그리고 이게 왜 멘붕이 오느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재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회계사 세무사가 보기에는 6장, 7장은 참 쉬운 챕터예요. 되게 쉬운 챕터인데 학생들은 6장, 7장이 뭐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멘붕이 온다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꾸역꾸역 뭐를 배워왔냐면, 입금이 뭐고 입금불산입, 송금이 뭐고 송금불산입이 뭔지를 배워왔어요. 제가 항상 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강의할 때 큰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1장에서는 뭐 배웠냐면 법인세 총설, 총론이라고 해서 법인세란 무엇인가, 납세 의무자는 누군가, 언제까지, 시기가, 그러니까 법인세 납부 시기, 그 다음에 법인세에 어디에 내야 하는지, 법인세 사업연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많이 배웠었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결산조정이 무엇이고 신고조정이 무엇이고 소득처분이라고 해서 유보 마이너스가 유보가 무엇인지 배웠고요. 3장에서는 입금과 입금불산입을 배웠어요. 그쵸? 입금은 쭉 열거주의라고 입금은 그냥 예시를 하다가 마지막에 기타 수익이다라고 해서 그냥 세법전이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하다 말았다고 그랬고, 입금불산입은 15개가 열거되어 있다고 그랬죠. 4장에서는 송금과 송금불산입을 배웠어요. 송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고, 송금불산입은 순자산을 감소시킴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환급이라든지 잉여금의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송금불산입으로 열거된 것들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5장에서는 송금과 송금불산입의 대표주자인 챕터에 있는 두 개를 배웠는데, 첫 번째가 접대비요, 두 번째가 기부금이었어요. 지금 잘 따라왔어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뭐를 배우냐면, 이제 너희들이
입금과 송금이 뭔지는 대충 감은 잡았으니까, 또는 걸음마는 떼었으니까 입금 송금이 뭔지 안다면 언제 입금이고 그다음에 얼마를 평가해야 하는지를 배워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까지 배웠던 거하고 너무 내용이 좀 달라져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입금과 송금이 뭔지를 쭉 숫자적으로 배웠다면 이제는 입금 송금이 너네들이 뭔지는 대충 알지 않느냐라는 가정하에서 언제 입금 송금으로 잡아야 하냐, 그리고 얼마를 잡아야 하냐를 배우는 챕터여서요. 앞에까지 흐름하고 툭 끊겨버립니다. 자, 근데 지금 언제와 얼마가 중요하게요, 안 중요하게요? 대단히 중요하죠. 왜 대단히 중요하냐면, 책으로 오시면 67페이지 6.1에 귀속시기 일반론이라고 해서 제가 양페이지에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귀속시기 요약인데요. 이건 지금 보시는 표는 전혀 아니에요.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이 양쪽 페이지를 복사하든지 찢어가지고 달달달 외우시라고 제가 표로 요약해놨는데, 지금 보시는 거 아니고요.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외우시는 거고, 68페이지에 가운데 보시면 클릭마크에 개요가 있는데, 개요 밑에 보시면 칠판이 있죠. 칠판 마크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귀속시기의 중요성이라고 돼 있죠. 앞절까지는 입금, 송금을 학습하였는데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귀속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납세 시기를 알 수 있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지금 배우는 6장에 언제가 중요한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자 수익이 입금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자, 회사가 삼성전자 또는 여러분 부모님이 정기 예금, 정기 적금을 가입해서 보통 막 3년 만기 가입하잖아요. 삼성전자 얘기하면 너무 뜬금없으면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정기 예적금 이런 거 몰라요? 우리 일반 자연인들, 일반 개인들은 정기 예금에 많이 가입합니까? 적금에 많이 가입합니까? 아시겠지만 적금에 많이 가입하죠? 한마디로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다달이 적금 붓잖아요. 3년 동안 적금을 부으면 이자가 3년 후 만기할 때 한 번에 나오죠. 원금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3년 만에 원금하고 이자가 한 번에 나오면 3년째에 나 이자 나왔네 라고 해서 세금을 내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들도 막 발생주의를 아시기 때문에 1년, 2년, 3년 지날 때마다 조금씩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걸까요? 다시 한번, 왜 이번 장의 손익의 귀속시기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자 수익이 입금이에요, 송금이에요? 거기까지는 배웠다고 가정한다고요. 이자 수익이 입금이라면 3년 만기 정기예금에 3년 후 현금이자 수령할 때 세금을 내야 할지, 아니면 매년 말 미수를 잡고 이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할지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자가 수익인 건 알겠는데, 입금인 건 알겠는데 세금을 언제 내야 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세금 잘못 내면 가산세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챕터도 실무와 수업 목적 모두 중요한 절이라고 제가 화살표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시 위에 있는 클릭마크의 개요 좀 보실게요. 동그라미 1번 원칙을 보시면 발생주의, 기업회계는 발생주의라고 해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 세로의 법인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래독이신 분들은 지금 권리, 의무, 확정주의란 말을 처음 들었을 텐데, 여러분이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으로서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여러분 평생을 따라다니는 단어입니다. 저도 15년 전에 처음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배운 다음에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을 이 단어를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참고로 발생주의나 수익비용의 대응 원칙은 들어봤어요? 당연히 들어봤겠죠. 설마 한 번 들어봤겠어요? 회계 올릴 때 처음 들을 때는 뭔 소린가 싶었을 텐데, 아마 중급 회계, 뭐 고급 회계, 그 다음에 원가관리 회계에서는 이런 말이 잘 안 나오지만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권리, 의무, 확정주의도 아마 죽는 날까지 계속 들으실 겁니다.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예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권리 확정주의와 의무 확정주의의 합성어입니다. 가로 내용을 보시면 받을 권리,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이라고 해서, 자산은 내가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권리 확정주의, 부채는 내가 줘야 할 의무가 생기니까 의무 확정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해서 합성을 해서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표현을 쓰죠. 어때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상당히 신기한 단어죠? 대단히 중요하겠죠? 가 아니라 이거는 반어법인데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는 책에 참 자주 나오지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리, 의무, 확정주의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나 사전적인 의미여서 이거 말고요, 어떤 자산부채, 어떤 손익거래, 그 계정 과목 하나하나별로 좀 더 구체적인 귀속시기가 다 따로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 1점의 자산, 가로 열고, 재화의 판매손익,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양가로 1번의 일반적인 자산 재화 판매손익, 그 다음에 69페이지 양가로 2번의 할부 판매,
넘기시면 71페이지 2점의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1점은 재화예요. 요 재화 있잖아요. 요거 펜 사고 파는 게 재화고 71페이지 2점은 용역입니다. 용역 서비스.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해 드리는 거, 회계사가 회계 감사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용역이잖아요. 넘기시면 73페이지에 3점의 수입이자와 지급이자죠. 이거는 이자 손익,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주고받는 거. 넘기시면 74페이지 4점의 임대 손익 주고받는 거. 마지막으로 75페이지 5점의 기타 손익 귀속시기라고 해서 지금부터 이제 다양한 케이스별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확히 배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권리 의무 확정주의는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선언적이고 너무 개념적이고 사전적인 의미에 불과하니까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단어를 달달달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공부하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특례를 보세요. 법인세법엔 특례가 있는데 귀속시기가 기업회계와 달라도 기업회계의 처리인 발생주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례가 있음. 단 미수이자 등은 세법상 귀속시기를 따라야 함. 지금 이 특례라는 단어가 우리 사람을 잡죠. 무슨 말씀이냐? 다시 한번 67페이지 가보실래요? 67페이지에 2점 보세요. 2점 보시면 용역 보이시죠? 용역 매출, 예약 매출. 양가로 1번에 장기와 양가로 2번에 단기가 있잖아요. 양가로 1번 장기의 동그라미 1번 원칙은 진행 기준, 동그라미 2번 특례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의 단기에도 동그라미 1번의 원칙이 있고 동그라미 2번의 특례가 있죠. 이런 식으로 6장이 조금 어렵고 헷갈리는 이유가 어떤 그 거래마다, 즉 재화거래냐 용역거래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거래냐, 그 다음에 임대손익 거래냐, 이 거래에 따라서 원칙이 있고 특례가 있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데요. 특례는 대부분 기업회계, 즉 재무회계를 그대로 인정해준다, 수용해준다라는 특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처럼 미수이자 같은 경우는 기업회계 특례를 따르지 않고 무조건 세법상 귀속시기를 따라야 하니까 이런 거를 거래별로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6장을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6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게 쉬워요. 6장하고 7장은 우리 사막의 오아시스 같아요. 그러니까 3장, 4장, 5장을 통해서 막 머릿속에 헷갈리고 막 입금이 뭐고 송금이 뭐냐, 이놈의 접대비 한도초가, 기부금 한도초가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라고 막 헷갈려 하다가 6장하고 7장은 주로 말로, 훨씬 쉬운 말로 풀이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훨씬 쉬워야 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6장, 7장을 참 어려워합니다. 저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데요. 제가 여러분을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죠.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공부할 때 6장, 7장을 참 어려워했는데 6장, 7장은 되게 쉬운 챕터예요. 제 말을 꼭 명심하세요. 항상 일체 유심조라고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려있으니까 6장, 7장은 참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죄송해요. 이 강의를 진행도 안 하고 계속 잔소리만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가짐 때문에 그런 건데요. 6장, 7장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기업회계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즉 재무회계를 아셔야 돼요. 재무회계.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이자 수익, 재무회계는 무슨 주의예요? 재무회계가 발생주의냐고요? 현금주의냐고요? 재무회계가 무슨 주의예요? 발생주의죠? 이자 수익을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로 하는데 세법은 현금주의로 한다. 이제 이런 게 6장의 스토리거든요. 6장의 스토리가 재화 판매 손익은 기업회계는 인도주의로 하는데 세법은 무슨 주의로 한다를 배우실 텐데 학생들은 세법만 배우기에도 멍 때리고 그냥 뭐하니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끊임없이 얘들아 기업회계는 어떻게 했지? 이거 기업회계는 발생주의로 했잖아. 근데 세법은 현금주의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세법만 배우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기업회계를 다 까먹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6장을 어려워하세요. 기업회계를 까먹었다는 게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이 책에서는 기업회계를 진짜 많이 설명해요. 6장하고 7장은 기업회계를 계속 설명해 드리니까 아무튼 제가 되게 잔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저를 믿고 6장, 7장을 쉽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 6장, 7장은 쉽습니다. 1점 자산의 판매 손익이에요. 자산의 판매 손익. 자, 저는 벌써 다 외웠는데 저는 다 외웠어요. 1장이 뭐예요? 1점이 뭐예요? 1점. 1점은 자산이에요. 자산, 재화. 2점은 뭐예요? 2점은 용역입니다. 몸으로 때우는 거. 1점하고 2점이 아주 대표적인 두 개의 우리나라의 매출이죠. 1점은 재화 사고 파는 거, 2점은 용역 사고 파는 거. 그 다음에 3점은 뭡니까? 3점은 제가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4점은 뭐였어요? 임대 손익이에요. 월세 받는 거. 그 다음에 5점부터는 기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걸
67페이지, 68페이지 표에 요약한 겁니다. 표에 요약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이 챕터 안에서 1번이 뭐였고 2번이 뭐였는지를 엄청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틀이 딱 그림이 잡혀야 돼요. 1번은 뭐 배웠다, 2번은 뭐 배웠다, 3번은 뭐 배웠다, 4번은 뭐 배웠다. 1번은 기업회계는 이렇게 하는데 세법은 이렇게 한다. 근데 세법도 동그라미 1번 원칙은 이렇게 하는데 동그라미 2번 특례는 이렇게 한다. 아주 이 챕터는 간단합니다. 아주 이 챕터는 간단해요. 막말로 67페이지, 68페이지 표를 그냥 암기해버리시면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암기하겠어요? 이해부터 한 다음에 암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표를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잘 따라보세요. 자, 1점은 가장 기본적인 재화, 자산의 판매 손익입니다. 일반적인 자산, 재화. 그냥 헷갈리시면 재화라고 생각하세요. 이 분필. 동그라미 1번. 재고자산은 그냥 무조건 인도 기준인 거 아시죠? 인도 기준. 여러분, 인도 기준. 김회계사. 오랜만이네, 김회계사. 자, 이 펜 받아. 자, 받아. 자, 지금 보셨어요? 자, 펜 받아. 자, 그럼 이 친구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 학생이죠. 물론 직장인도 이 강의를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학생이잖아요. 학생들은 슈퍼에서 펜 같은 거, 연필, 샤프 아니면 볼펜 같은 거 살 때 현금주의로 삽니까? 발생주의로 삽니까? 좀 말이 어려웠어요? 쉽게 할까요? 한마디로 현금 박치기로 사냐고요? 외상으로 사냐고요? 학생들이 외상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되게 순수한 마음에서 무조건 재고자산은 현금주의인 줄 알더라. 현금주의. 당연히 현금주의 아닙니다. 이거는 회계 올릴 때부터 배워오지 않았어요? 현금주의가 아니라 인도주의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도한 날 현금도 내기 때문에 현금주의와 인도주의가 같다고 보는데, 자, 법인 대 법인끼리 아니면 사업자 대 사업자끼리, 한마디로 장사하시는 분들끼리는 현금주의계요, 인도주의계요. 인도주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90에서 95% 거래 이상의 거래가 우리나라는 인도주의가 아닌가 싶어요. 한마디로 인도주의는 오늘자로 볼펜을 주고받고 돈을 언제 주는 거예요? 돈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한 달 결제거든요. 한 달 후나 두 달 후에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달이나 두 달 동안은 뭐가 떠 있겠어요? 판매한 사람은 뭐가 떠 있겠어요? 외상 매출금이 뜨겠죠? 사가신 분은 뭐가 뜨겠습니까? 외상 매입금이 뜨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재고자산은 기업회계하고 세법이 일치하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일치하죠. 둘 다 일도 기준이라고요. 자, 이번 챕터 뭐 배우는지 알겠죠? 이번 챕터는 어떠한 거래에 대해서 기업회계는 어떻게 한다? 세법은 어떻게 한다? 둘 사이는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으면 세무조정이 없다. 차이가 있으면 그 귀속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세무조정이 있겠다. 이해하셨어요? 자, 겨우 하나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재고 이외의 자산이래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가장 대표주자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인도일, 사용수익일,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속된 말로 이렇게도 하거든요. 이렇게도 하는데 fast 빠른 날, fast. 자, 앞글자 따볼게요. 인사대소죠. fast 인사대소라고도 해요. 인사대소 중에 빠른 날이라고도 합니다. fast 인사대소라고도 하죠. 자, 일단은 부동산이 왜 인사대소냐? 옆 페이지 69페이지 주 3번의 부동산 등의 손익 귀속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곤 있지만 이 그림은 거짓말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현실에서 이럴 리가 없어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자, 혹시 이사를 다녀봤어요? 저는 이사 진짜 많이 다녀봤어요. 왜냐면 대학이 아니구나. 중3 때부터구나. 중3 때부터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이게 말이 전학이지 거의 유학이었어요. 유학. 시골에 부모님 사시고요. 형 누나가 서울에 살다 보니까 서울로 중3 때부터 유학 아닌 유학을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전세 계약을 항상 이사를 다녔었습니다. 우리 형 누나들하고. 자, 여러분 뭐 서울에서 부모님하고 살고 있는 분도 이사를 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라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돈을 낸 적 없으니까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아시지 않나? 자, 이사할 때 처음에 뭐부터 하게요? 계약금부터 내요. 계약금부터. 그 다음에 중도금을 뭐 내는 경우도 있고 중도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중도금은 심지어 한 번 내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중도금을 한 6번까지도 냅니다. 중도금은 몇 번일지 모르는데, 아무튼 마지막 날 뭐를 치릅니까? 뭐를 치르죠? 잔금을 치러요. 잔금 치르는데, 세법에서는 잔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대금이라고 써요. 대금. 잔금하고 대금은 같은 거죠. 대금을 결제한다고 합니다. 대금청산일. 어디 갔어? 여기 대금청산일. 자, 보통 이사는 평일에 갑니까? 주말에 갑니까?
주말에 가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주말에 갔었는데. 그러면 이삿짐 센터에서, 그러니까 전에 있던 집에서 이삿짐 센터를 불러가지고 트럭에 다 이삿짐을 싣고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서 딱 아줌마, 그러니까 새로운 집 아줌마한테 내가 이삿짐 왔습니다. 여기 잔금 여기 있어요. 라고 해서 딱 잔금을 주면 아줌마가 나한테 뭐를 줍니까? 잔금 받았으면 뭐를 줘요? 키를 주잖아요. 키를 주지 않아요? 키를 준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건지 아시죠? 이사를 안 해봤구만. 나 이사 진짜 많이 해봤는데. 키를 준다는 것은 그 키를 열고 그 집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키를 인도한다는 것은 그 부동산, 소위 목적물이라고 하는데 이 목적물을 인도해 준다는 뜻이에요. 즉 잔금을 치르는, 대금을 치르는 것은 그 키를 인도받는다는 소리인데 한마디로 목적물의 인도일이에요. 인도일. 한마디로 그 부동산 인도받았다고요. 이걸 인도일이라고 합니다. 인도일. 그러니까 저의 수년간의 전세 생활, 학교 다닐 때 수년간 전세 떠돌이 생활에 의하면 잔금청산일, 즉 대금청산이라고 인도일은 언제나 같았었어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었습니까? 언제나 두 개는 같았어요. 저 경험에 의하면. 보통 주말이라고요. 주말. 자, 그러면요. 혹시 확정일자라고 아세요? 확정일자? 동사무소 가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좀 제대로 하자면 등기소, 서울에도 등기소가 4군데 있든가 뭐 등기소를 가면요. 뭐 동부지방법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동부등기소, 뭐 북부지방법원에는 북부등기소, 등기소가 다 있을 겁니다. 등기소 가서 나 여기 이사 왔는데요 라고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을 해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 보통 저 같은 경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까지는 받아본 적은 없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까지만 받은 적은 있어요. 확정일자라는 거. 근데 일요일날 이사하면 일요일날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관공서가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야 전세자금 떼일지도 모르니까 빨리 가서 확정일자 받아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가서 뭐를 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을 신청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을 신청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이고 지금부터는 거짓말인데 제가 지어내는 말인데 이게 집이 아니라 상가였다고 쳐요. 상가 또는 건물이었다고 칩시다. 내가 여기서 삼겹살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잔금 치르고 그 상가 인도 받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소유권 등기 등록 이전하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드디어 뭐를 하겠습니까? 신장개업을 하겠죠. 신장개업 모르세요? 왜 길거리에 보시면 삐에로 아저씨가 이렇게 풍선 아치 그려놓고 막 나레이터니들이 뭐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쭈꾸미집 뭐 오픈했다는 둥, 삼겹살집 오픈했다는 둥. 그날을 세법에서 뭐라고 하느냐? 사용수익일. 처음 들어보세요? 아주 좋은 단어인데 그날을 사용수익일이라고 해요. 사용수익일. 사용수익일은 한마디로 신장개업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상가를 사용해서 처음으로 수익이 나온다고 해서 이날을 사용수익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다 필요 없고요. 이 신장개업하는 날이에요. 신장개업하는 날. 이 세법은 참 웃기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걸까요? 세법은 이거를 사용수익일, 한마디로 신장개업하는 날입니다. 자, 죄송해요. 저의 사견을 주장해서 죄송하지만 저의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경험은 무조건 대금청산이라고 인도에 갔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신장개업해서 사용수익일이 나옵니다만 이상하게 세법은 부동산의 귀속 시기를 인사대소중 빠른 날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인소사 이렇게 순서가 나올 텐데 아무튼 그냥 다 필요 없고요. 인사대소중 빠른 날. 자, 결론적으로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고 남한테 팔았다고 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상가 가지고 있고 남한테 팔았어요. 그 날짜가 계약한 날은 1월 2일, 중도금은 3월 2일, 잔금은 5월 2일, 그 다음에 인도일 5월 2일,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한 날 5월 4일, 상대방이 그 건물에서 사용수익한 날 5월 16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자, 내 입장에서 이 상가를 가지고 있던 매도인인 내 입장에서 상가 처분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려우세요? 아니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이거 쉬운 얘기 아닌가? 내 상가를 팔았으면 내가 손익을 인식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 어려운 말 아니라니까요. 정신 좀 차리시고. 지금 딱 한 20분 됐으니까 졸릴 시간 됐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상가, 부동산을 판 사람으로서 언제 귀속 시기를 인식한다? 언제 인식한다? 여기. 왜냐하면 5월 2일, 5월 4일, 5월 16일 중에 가장 빠른 날인 대금청산일 또는 인도일이니까. 자, 근데 지금부터 거짓말 좀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한테 상가를 사가는 놈이
저기 준장님, 매도인님, 왜요 매수인님? 제가 좀 급해서 그런데요. 뭐가 급하신데요? 제가 잔금은 5월 2일날 쳐드릴게요. 대금은. 그런데요. 급해서 그런데요. 그 건물의 소유권부터 제가 좀 이전받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갑이에요. 갑. 내가 매도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인데 자기가 뭐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급하대요. 급하니까 5월 2일날 대금을 청산할 예정인데 그 전에 소유권 이전부터 4월 말에 미리 좀 자기한테 이전을 해달래요. 소유권을. 여러분 같으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매도인이라면 그 사람한테 그러죠 뭐. 그러죠. 쿨하게. 뭐 사정이 있으신가 보죠? 그러면 잔금은 내일 모레 주세요. 내가 당신한테 소유권부터 먼저 이전해 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해요. 아니 잔금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걔한테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가라고 합니까? 걔가 사기꾼인지 뭔지 어떻게 알고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패스트 인사대소는 거짓말이라니까요. 제가 보기에 무조건 대금이라고 인도일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일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용수일이 나온다니까요. 실무에서는.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세법에서는 그냥 4개 중에 가장 빠른 날로 패스트 인사대소입니다. 여러분 좀 짜증났어요? 왜냐면 이거 1분이면 설명해요. 1분이면 설명하는데 1분이 뭐야? 30초면 설명하지. 근데 여러분 제발 좀 이해하시라고,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시라고 제가 한 5분 넘게 설명하고 갔네요. 패스트 인사대소. 왜 제가 또 오버해 가면서 5분 넘게 이 설명했을까요? 오늘은 인사대소가 처음 나오는 날인데 여러분 종강하는 그날까지 절 믿으세요. 진짜 종강하는 그날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막론하고 다시 정신 차리시고 오늘부터 종강하는 그날까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막론하고 뭐만 나온다면 부동산만 나온다면 앞으로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사대소 중 빠른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요. 오늘부터 종강하는 그날까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인사대소 중 빠른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아주 장황하게 설명한 점 이해 좀 해주세요. 동그라미 3번의 시용판매부터는 공부 안 해도 되죠? 시용판매는 상대방 구입의사 표시일입니다. 이거는 회계원리 때부터 워낙 많이 배워왔으니까. 단 일정 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해서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인데 이런 건 워낙 많이 들어왔으니까 회계원리 때부터. 못 들어봤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위탁 판매도 이것도 너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자산을 매매한 날이에요. 이것도 워낙 많이 들었을 텐데 못 들었나? 근데 난 참 부끄럽지만 예전에 공부할 때 세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솔직히 나는 위탁 판매도 잘 이해 못했다. 나 이것도 솔직히 잘 이해 못했어요. 되게 부끄러운데 얘가 지가 바로 팔면 되는데 가운데 낀 사람한테 물건을 넘기잖아요. 그럼 가운데 낀 사람이 이 최종 소비자 제3자한테 이렇게 물건을 넘기잖아요. 자, 이게 나라고 쳐요. 이 거래에서 주인공은 나 아니에요. 나고 여기는 가운데 낀 애니까 나를 위탁자라고 불러요? 수탁자라고 불러요? 나를 위탁자라고 부르죠. 내가 위탁하면 얘가 수탁을 받아가요. 우리나라에서 위수탁 거래라고 불러요? 수위탁 거래라고 불러요? 이거를 위수탁 거래라고 부르냐고요? 수위탁 거래라고 부르냐고요? 요거를 위수탁 거래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탁자예요. 이 거래의 주인공. 얘는 가운데 낀 애에 불과하죠. 이게 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상법이나 세법에서는 본인이라고도 해요. 이게 나니까 본인. 얘는 가운데 낀 애니까 너라고 합니까? 너를 뭐라고 불러요? 대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 대리인이라고도 하고 위수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는 위탁자가 누구고 수탁자가 누군지만 아시면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떠넘긴 날입니까? 수탁자가 자산을 판매한 날입니까? 이거 어려워요? 답답해. 이날이 12월 27일, 이날이 1월 6일이면 이게 올해 거래냐고요? 내년 거래냐고요? 내년 거래지, 내년 거래. 이거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쵸? 공부할 필요도 없는. 동그라미 5번의 매출 할인,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입니다. 약정입니다. 약정. 매출한 날이 아닙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인지 멘붕이 올 테니까 옆 페이지 사례 한번 풀어봅니다. 옆 페이지 사례 좀 풀어볼까요? 페이지 사례를 보시면 7기 12월 31일에 상품을 총액 100에 외상 판매하고요. 10일 이내 회수 시 2% 할인하기로 약정했대요. 이거 슬라이드 준비됐지? 여기네요. 7기 12월 31일 날 상품을 총액에 100에 외상 판매했고요.
10일 이내에 회수 시 2%를 할인하기로 약정했대요. 이런 거 회계월 때부터 많이 안 배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0의 2, n의 30. 아니, 거꾸로 됐구나. 30의 n이구나. 30의 n. 이런 거 많이 안 배웠어요? 물건 판 다음에 상대방한테 너가 10일 이내 갚으면 2% 할인해주고 너가 30일 안에 갚으면 그때까지는 노말. 그냥 할인 없이 받고 이 뜻은 31일 이후에 갚으면 연체이자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안 배웠죠. 그러니까 내가 판매한 사람인데 너가 10일 이내 갚으면 2% 할인해 주겠다. 너가 30일 이내 갚으면 나는 그냥 노멀로 받겠다. 31일째부터 갚으면 그때부터는 약간 너한테 오히려 이자를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현실에서 쥐뿔 이런 거 없다? 이런 거 없어요. 누가 상대방이 10일 이내 갚어. 이건 거짓말이지. 현실에서 이런 거 없어요. 책에서만 배워요. 여러분 회계 올릴 때 이런 거 배울 때 참 재밌고 신기했죠. 야, 이게 재밌네. 역시 회계사 세무사가 나의 평생 적성에 맞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건 회계 올릴 때까지만. 그쵸? 이런 거 현실에서 없어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라고요. 자, 근데 상대방이 독한 놈이네? 나는 설마 했는데 7일 만에 갚아버렸어요. 독한 놈이구나. 그럼 어쩔 수 없이 걔한테 2원을 까고 98원만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이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해요? 처음부터 올해 12월 31일부터 상대방은 분명히 10일 안에 갚을 거야 라고 해서 처음부터 매출을 2원 까시고 2원을 줄이고 98원을 잡는 거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잘못된 회계 처리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월 7일 날, 7일 만에 내년에 갚으니까 너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98원만 잡아놨거든. 매출채권 98원 없애고 현금 98원 내가 받으면 되겠네. 이거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기업 회계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세법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답 못 하셨죠? 다시. 이렇게 안 하는 게 기업 회계가 이렇게 안 하냐고요? 세법이 이렇게 안 하냐고요? 아니면 둘 다 이렇게 안 하냐고요? 둘 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업 회계가 지금 엄한 짓 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기업 회계 나 본 적 없어.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자, 기업 회계가 이렇게 엄하게 해도 세법은 똑똑하니까 야, 매출할 때 귀속 시기가 아니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며칠 후였어요? 10일 후니까 내년 1월 10일까지 아닙니까? 그때가 귀속 시기래, 내년이. 올해는 그냥 총액으로 100 잡고 내년에 98원만 그냥 잡으면 된대. 98원만 이렇게 잡으면 되기 때문에 매출채권이 어디 갔어? 이거 매출 할인 빠졌네. 매출 할인 이렇게 없애면 된대라는 소리죠. 이해하셨죠? 너 왜 매출 98밖에 안 잡았니? 나는 매출 100 잡을래. 즉 2원의 자산을 늘려야 하니까 입금산입의 매출채권 이해 유보. 그 다음에 너 왜 매출채권 98, 현금 98밖에 안 잡니? 우리는 작년에 괜히 많이 잡은 매출일을 없앨래. 또는 이거에 대한 반대 조정 입금불산입의 매출채권 이해 마이너스 유보예요. 이것도 진짜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헷갈려 하시고 이해 못 하실까봐 구체적으로 사례까지 만들어 온 거예요. 이거 되게 쉬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6장은 기업회계 회계 처리를 이해하셔야 세법을 이해하기 쉬워요. 6장은 어려운 챕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업회계가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세법마저 어렵다고 느껴질 뿐인 거죠. 자,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십니다. 동그라미 6번이죠. 보통 거래 방식의 유가증권인데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 업무 규정에 따라 보통 거래 방식으로 유가증권에 매매를 할 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지 결제일이 아닙니다. 주식 사고 판 적 없죠. 여러분 학생들이다 보니까 주식을 사고 팔 확률이 좀 낮은데요. 주식은 예를 들어서 1월 2일 날 주문하잖아요. 1월 2일 날 하면 재미없다. 12월 30날 주문을 해요.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뭐 여러분 옷 주문하듯이 주식을 주문하는 건 아니고 주식은 증권사의 인터넷 그 뱅킹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 로그인 해본 적 있죠? 공인인증서 같은 거 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로그인해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주문이 진짜 내가 이렇게 뭐 물건으로 택배 받다는 그 주문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한 플러스 3일, 3에서 4일 후인 내년 1월 2일이나 3일 정도에 내 계좌에서 결제가 딱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는 2005년 거래인가요? 2015년 거래인가요? 16년 거래인가요? 보다시피 체결한 날, 주문을 체결한 날이지 그 돈이 빠져나가는 결제일인 내년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죠? 69페이지 줄 1번 보실래요?
60페이지 주 1번. 부동산 매매업의 매매 목적용 부동산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재고 이외의 자산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 이해되세요? 부동산 매매업의 매매 목적용 부동산.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은 내가 쓰려고 가지고 있는 사옥 같은 게 아니고 언제든지 주인만 만나면 팔아버리려는 나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부동산 매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재고겠어요? 아니면 그게 유형자산이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한테는 재고겠죠? 그러면 저기에 있는 1번을 해야겠어요? 2번을 해야겠어요? 1번을 해야겠죠? 인도기준. 자, 볼까요? 부동산 매매업의 매매 목적용 부동산은 기업회계에서는 아무리 재고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이 세법에서는 재고 이외의 자산의 규정을 따지라고 했으니까 1번 귀속시기 갑니까? 2번 귀속시기 갑니까? 매우 독특하지만 2번 귀속시기를 갑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예전에 말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딱 헷갈리기 좋겠죠? 세법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의 매매 목적용 부동산도 여전히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하면 딱 틀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재고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재고자산 이외의 규정이니까 2번 규정으로 가시라는 소리입니다. 주 2번에 대금 청산일에 어음을 받은 경우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진짜 짜증나겠죠? 여기 인사대소 중에 일반적으로 제가 대금 청산이라고 그 다음에 그 인도일이 같은 날이고 가장 빠르다고 했으니까 그날이 이 거래의 귀속일로 잡힐 확률이 큰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대금 청산하는 날 상대방 매도인 매수인도 헷갈리세요? 매도인은 파는 사람, 매수인은 사간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 사간 놈이 나한테 어음을 한 장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짜증나겠죠. 어음은 보통 뭐 30일, 90일 후에 만기가 오니까 그러면 그 만기한 날, 결제된 날이 대금 청산일이 된대요. 결제된 날, 실제로 결제된 날입니다. 결제된 날. 그 다음에 주 3번 설명했고 사례 설명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반적인 재화의 판매 손익입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왜 6장을 어려워한다? 기업회계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세법이 뭔지를 헷갈려 한다. 그리고 하나가 또 있어요.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다시. 지금까지 뭐 배웠냐고요? 지금까지 재화 배웠어요? 용역 배웠어요? 이걸 또 헷갈려 하더만 학생들이. 이 거래가 재화 거래인지 용역 거래인지도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표를 암기하면 뭐예요? 이 표가 무슨 거래인지를 알아야지. 이 표가 무슨 거래예요? 이 표는 재화 거래라고요. 재화 거래 중에서도 일반적인 재화 거래였으니까 할부 판매였으니까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재화 거래예요. 자, 지금부터 69페이지 양가로 2번부터 할부 판매예요. 다시 재화에 대한 할부 판매입니까? 용역에 대한 할부 판매입니까? 재화에 대한 할부 판매. 자, 잘 들어보세요. 현실에서 할부 판매가 많이 있게요, 없게요? 현실에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아닌데요? 저는 얼마 전에 옷 하나 샀는데 인터넷에서 3개월 할부로 샀는데요. 할부 수수료도 없다던데요. 잘 들어보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사는 그 할부는 카드사 할부야. 카드사 할부. 그러니까 그 물건을 오늘 사고 대금을 앞으로 천천히, 오늘은 그러니까 300원짜리 옷을 사고요. 오늘은 100원만 주고 한 달 후에 100원 더 주고 한 달 후에 100원 더 주는 할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할부는 카드사가 우리한테 할부 혜택을 주는 거고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현실에서는 할부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가장 쉽게 접하고 있는 할부가 뭐냐면 자동차 36개월 할부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3,600만 원짜리를 사면요. 3,6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부는, 여기서 말하는 할부는 진짜 큰 것만 그래요. 막 한 몇 억짜리 사고 막 몇백억짜리 살 때 돈이 없으니까 36개월 할부로 사시면 일단은 내가 자동차를 인수해요. 그래서 타고 다녀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앞으로 36개월 동안 100만 원씩 36번 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할부라고 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1점은 재화를 배우는데 재화는 일반적인 이 판매가 더 많습니까? 지금부터 배우시는 양가로 이번에 할부 판매가 더 많습니까? 당연히 이게 더 많죠. 무슨 할부로 사고 팝니까? 우리나라에서. 할부 판매는 별로 없어요. 근데 수업 목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양가로 1번이 더 나오게요. 양가로 2번이 더 나오게요. 양가로 2번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양가로 2번에 할부 판매가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거 강의할 때마다 정말 회의를 느끼는데요.
실무에서는 할부 판매가 있다 없다? 아예 없다니까요. 별로. 자, 저는 학원 강의도 하지만 실무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실무자들한테 이 할부 판매 강의하면 실무자들은 뭐를 한다? 하품을 하고 잠깐 한숨을 자죠. 왜냐면 없으니까 이게. 근데 현실에서는 별로 없는데 수업 목적으로는 진짜 중요하고요.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양가로 이번에 할부 판매부터 이 6장의 전형적인 포맷이 나옵니다. 포맷이 그 표에 보시면 반가로 1번 장기 할부의 원칙은 뭐고 특례는 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6장부터가 이 할부 판매부터가 진정한 6장이고요. 여기서부터가 학생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 표는 아무도 헷갈려 하지도 않아요. 너무 쉬워요, 실은.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표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 표는 진짜 쉬운 표예요. 나중에 6장을 다 공부하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거든요. 지금부터 이 양가로 1번에 할부 판매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자, 할부 판매는 반가로 1번에 장기 할부하고 반가로 2번에 단기 할부로 나눌 줄 아셔야 돼요. 반가로 1번에 장기 할부는 동그라미 1번 원칙은 명목가치 인도기준이고요. 동그라미 2번의 특례는 기업회계가 결산상 반영한 경우에는 현재가치 인도기준과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수용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세 가지가 들어왔어요. 인도기준, 그 다음에 그 현재가치, 그러니까 명목가치 인도기준, 현재가치 인도기준, 회수기일 도래기준 세 가지가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회계 틀인지 머릿속에 팍팍팍 들어오시죠? 전혀 안 들어오죠? 지금 우리 기업회계에서 이거 다 배웠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그러니까 이 6장을 어려워하신다니까요. 기업회계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표는 좀 암기하실래요? 그냥 이 자리에서 암기하세요. 선생님, 저 명목가치가 뭔지 모르고요. 현재가치하고 회수기일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좀 이따 가르쳐 드리니까 암기하세요. 일단 암기하세요. 왜냐면 이게 지금 명목가치하고 현재가치가 뭔지도 모르는데 암기가 안 되겠지만요. 암기마저 안 되면 여러분들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 자, 빨리 암기하세요. 할부 판매는 두 개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죠? 할부 판매에는 장기 할부하고 단기 할부가 있어요. 빨리 암기하세요. 빨리. 장기 할부하고 단기 할부가 있는데 장기 할부는 원칙이 뭡니까? 인도기준이에요 하면 틀려요. 명목가치 인도기준이에요. 명목가치 인도기준. 인도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목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명목가치. 특례는 뭐예요? 특례는 현재가치가 있어요. 현재가치. 또 하나는 뭐냐? 회수기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쉽나? 왜냐면 명목가치 인도기준 8자, 현재가치 인도기준 8자, 회수기일 도래기준 8자, 24글자거든요. 근데 제가 12자로 줄여드릴게요. 12자로. 원칙은 명목가치, 특례는 현재가치, 그 다음에 회수기일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빨리 외우세요. 그리고 단기 할부는 그냥 일반적인 원칙인 인도기준이에요. 왜? 금방 앞장에서 일반적인 재고는 항상 무순주의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 해야 돼? 야, 기획회사 받아. 이날 내가 기획회사랑 장난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인도기준을 까먹을까봐 그래요. 가장 재화의 기본적인 원칙은 인도기준입니다. 자, 빨리 다시 외우세요. 빨리 외우세요. 빨리 외우세요. 할부 판매는 장기 할부하고 단기 할부가 있어요. 자, 수업 목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현실에서는 없어요. 장기 할부는 원칙은 명목가치고요. 예외는 현재가치하고 그 다음에 회수기일이 있어요. 근데 이 예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했어야 돼요. 누가. 기업회계가 결산상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자, 오늘부터 6장에서 결산사항이란 말이 나오면 누가 이렇게 했다? 기업회계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결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업회계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기 할부일 때는 일반 원칙인 그냥 인도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장기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단기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장기가 훨씬 많이 나오고요. 단기는 함정으로 나옵니다. 함정. 여기다가 가로 열고 함정. 얘는 장기 할부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끔씩 단기 할부로 역으로 함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1번. 동그라미 1번.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해서 하고요. 할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돼요. 저기 아줌마 이 펜 얼마입니까? 300원이네. 그럼 아줌마 일단 펜 주세요. 제가요 300원을 올해 연말에 100원, 내년 연말에 100원, 그 내후년 연말에 100원을 낼게요. 즉 15년 말 100원, 16년 말 100원, 17년 말 100원 이렇게 하면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했죠. 할부는 당연히 대금을 2번 이상 나눠서 주는 게 할부예요. 그 다음에 할부 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할부 기간이랑 콧표시 보시면 자산의 인도기일, 내가 오늘 받아왔죠. 오늘 받아왔잖아요. 오늘 받아온 인도기일
인도기일 가로 열고 부동산이라면 소4 소유권 이전 등기일하고 사용 수익일. 선생님 왜 부동산에 인도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일 사용 수익일밖에 없습니까? 언제는 인사 대 소중 빠른 날이라면서 왜 대금청산일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가로에 소, 사까지만 있잖아요. 대금청산일이 없잖아요. 그거 참 좋은 질문이네. 이거 지금 궁금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데. 자, 얘는 지금 할부 판매입니다. 대금청산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대금청산이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할부니까 3년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16년 말에 100원, 17년 말에 100원, 18년 말 아니구나. 내가 15년 살고 있구나. 죄송해요. 15년 말에 100원, 16년 말에 100원, 17년 말에 100원 아니에요? 그러면 대금청산은 언제예요? 17년이잖아요. 17년. 그러니까 대금청산이 이렇게 올 리가 없지. 대금청산일은 빠를 수가 없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할부를 배우니까 인사 대소 중에 대금청산이 올 리가 없지. 얘는 17년 말이니까. 어려우세요? 그래도 세법이 어려우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꽃표시 자산의 인도기일 가로 열고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하고 사용수익일 중에 빠른 날이에요. 이때는 대금청산이 빠져요. 할부니까.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내가 오늘 인도했어요.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거 인도하고 아줌마한테 올해 말에 100원, 내년 말에 100원, 내후년 말에 100원이면 1년 이상이 돼야 장기할부인데 1년인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인도받은 오늘이 아니라 오늘의 다음 날, 오늘 다음 날부터 마지막 최종 부불금 지급일. 부불금은 할부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부불은 할부 지불한다. 할부 지불하는 날의 마지막까지가 1년 이상인 경우가 장기 할부가 됩니다. 나머지는 단기 할부예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300원인데 아줌마 그러면요. 이번 달 말에 100원, 다음 달 말에 100원, 그 다음 달 말에 100원 드릴게요. 그러는 그건 단기 할부라고요. 장기 할부가 아니라 단기 할부는 그냥 인도 기준이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인도 기준. 주 2번 중소기업은 기업회계 결산상 방법과 관계없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 가능한데 이거 굿이라고 붙여놨죠. 요새는 주 2번의 특례가 시험에 진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주 2번은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암기하기 전에 이해하셔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기업회계 결산상 방법과 관계없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 가능한데 이게 가장 유리합니다.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굿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유리한 방법은 중소기업한테만 인정해주는 특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 2번이 무슨 말인지는 다음 페이지 제가 사례에다가 매우 구체적으로 써놨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 사례 좀 진행할게요.